우선 제가 귀한 분들 모셨다고 했지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또 본인들께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맨 끝에 있는 차원철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깝죠. 저희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이면서 또 병원에서는 저희가 CIO라고 부르는 Chief Information Office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의 조직은 디지털 혁신 추진단의 데이터 혁신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디지털 헬스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 엔젤 투자자로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아니면 신약 개발, 의료 쪽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일로 지금 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기업에서 이제 의료기기 B2H를 총괄을 맡고 있는 허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AI가 의료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한 조건을 이제 세 시선에서 나눠서 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 대학병원, 그리고 실제 환자 많이 보시는 개원과,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각자의 경험을 좀 가감 없이 그냥 쓴소리도 편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첫 번째 주제를 좀 넘어서 해보면, 이제 첫 번째 라운드는 이제 AI 도입의 첫 관문, 의료 인공지능을 진료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솔루션이 병원에 들어갈 때 가장 큰 벽은 어떤 게 있을까 싶은데, 제가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 의료 인공지능 회사를 접하시게 되면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게 되고, 좀 어떤 점을 관심 있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또 센터장님으로서의 입장도 다를 거고, 또 이제 교수님으로서의 입장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시면서 사실 답을 주셨는데 저도 제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서로 싸웁니다.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나 새로운 접근 방법은 굉장히 흥미롭죠. 연구하고 싶고요.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떤 기관에서의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거기서 예산이나 사람을 투입을 하고 방향을 바꾸려면 또 다른 자아가 또 얘기를 하고요. 또 현장에서 누구나 테스트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나온 솔루션을 쓸 때도 그 부분에 굉장히 또 불편합니다. 내가 왜 누가 이런 걸 제가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같이 고려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좌절하는 큰 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분에 인터벤션을 해서 현재 애큐러시를 높이고 빨라지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그거는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죠. 환자 정보가 어떻게 나가고 부분이 가만히 안 됐고, 나아가서 코스트가 또 문제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누군가 추가적인 무슨 업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스템 뭐를 갖춰야 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아니라도 이제 밸런스 있게 고려되지 못하면 처음에 왔을 때 가장 큰 벽이 되십니다. 보통은 처음을 대상을 한 분은 여러분들이 타겟을 하거나 다른 분들을 도입을 혹은 저 입장에서는 교수로서의 저는 이걸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혹은 나머지 이제 학제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파고가 이제 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이네요. 근데 또 이제 이제 삼성서울병원은 정말 큰 병원이고, 이 안에 진료팀, 간호팀, 원무팀, IT팀 너무나 많은 조직이 있는데, 이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쟁점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직원이 합쳐서 한 8,000명 됩니다. 근데 저는 하는 일의 숫자가 한 8,0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교수도 저희가 한 500, 대충 50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500명이 하는 진료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하고 있는 영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은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 더 어렵죠. 이제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면 응급의학에서 어쨌든 그런 프로토타입, 그런 타이핑이 돼서 오실 텐데, 그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려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질문,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질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방안들을 이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원장님께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도 또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좀 원장님께서는 의료인공지능 회사를 접하면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시나요? 약간 실제로 이제 개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세일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질문은 이제 좀 셀렉션 바이어스가 상당히 이제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회사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고 이 개발할 때부터 이제 그 개발 과정을 이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개원의 의사는 그런 경우가 없죠. 사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이제 회사들 제품을 아마 가장 처음 사용하는 의사인 것 같긴 해요. 루니 또 그랬고요. 또 기타 다른 이제 AI 의료기기들도 이제 제가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가장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가제도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 의료제도는 사실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어떤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기에는 참 안 좋은 악조건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재 AI 의료기기 회사들이 그러면 또 거기에 걸맞는 꼭 우리들한테 아주 필수적인 어떤 킬링 아이템들을 가지고 만드느냐,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한 그런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첫 번째로 이제 뭐 직원들 해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을 일으킬 만한 우리나라 AI 의료기기 회사들이 있는가,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딱 마음에 와닿게 이런 사업, 어떤 진료적으로 사업적으로도 보이는 회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앞에 성토를 들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하실 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은 이제 큰 병원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의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어떤 의료기관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접근하시고 이게 들어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의료기기를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병원과 의원에 접근할 때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교수님의 니즈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가 사실상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쌓여져 있는 근거 베이스로 교수님을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정말 환자에게 처방을 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고요.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러면 스타트업에서는 병원에 이거를 납품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많은 허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게 병원에서의 수익 구조, 그리고 EMR과의 연동성, 그리고 개인정보, 환자 정보의 유출 등 그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도 특정 일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특히나 더 나아가서는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클라우드 서버 API로 이제 연동돼서 나가게 되는데, 병원은 폐쇄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폐쇄망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의사분들께서 진료에 쓸 수 있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초기 단계에서 오히려 개발 단계에서 검토를 미리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서 만들어내면은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게 많이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EMR과의 연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허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각 병원 의원마다 가지고 있는 환자 풀에서 그 짧은 진료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처방을 하면서 이제 편의성과 그리고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리텐션은 떨어지게 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환자에게 설명을 최소화하고 대신 이제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법정 비급여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설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원의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제 어떻게 수익성 내냐 그런 것들을 아주 솔직히 이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도입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써보신 분들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써봤을 때 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들, 실제로 써보셨던 것 중에서 좀 만족도가 높았던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뭐 의사의 만족도일 수 있고 환자분한테도 만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만족하시거나 설명하실 때 가장 좀 받아들이셨던 그런 의료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AI 판독 도움을 받는 심전도도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흉부 엑스레이 판독도 써봤고요. 뭐 그 두 가지를 좀 써봤는데 사실 개인의원에서 접할 수 있는 AI는 현재 우리나라에 나온 거는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판독을 하는데 AI가 꼭 필요할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판독을 잘한다면은 이게 의사의 능력에 따라 또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그 흉부 엑스레이 AI 판독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이 실제로 이익을 받는 의사들이 이 전문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닌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정도는 틀리겠지만 일단 AI로 한번 판독을 해서 환자한테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저는 됐습니다. 검사를 안 받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알파고 경험을 한 민족이기 때문에 AI가 뭔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CT를 찍을까요? 했을 때 CT를 찍지 않겠다고 하는 환자들보다 CT를 찍겠다고 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의료의 이용률 어떻게 보면 좀 과다 이용을 또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용률을 증가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굳이 안 해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질병들, 예를 들어서 급성 기관지염 뭐 이런 거는 굳이 CT를 찍어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찍기를 원해서 그런 진단을 받은 경우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설명하거나 또는 이제 그 다음 검사의 필요성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때때로 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AI가 또 경각심을 이제 이 레드 플래그를 올린 경우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AI 리터러시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인 거여도 혹시 한 번은 더 들어보고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병원의 환자 대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러면 환자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트레이닝과 연구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셨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AI 자체에 대해서 뭐 교육과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뭐 AI를 만들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교육을 진행 중인데, AI 자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증진시키는 경험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최근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보니까 3일 전, 나흘 전이죠. 에릭 토콜도 란셋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AI가 쓰는 기존의 스킬이 있는 상황에서 AI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예 처음부터 스킬셋이 쓰이지 않아서 우리 마치 오토매틱으로 자동차 운전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술 상한선이 있다. 오히려 이제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고려했던 부분은 저희는 어쨌든 교육기관으로서 전공의 및 학생을 교육할 때 AI가 정답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저희가 뭔가 이제 특히 뭐 영상 자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되는 걸 어떻게 최소화할까, 이 부분을 오히려 좀
고려한 부분이 더 컸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이제 AI 활용할 때 의사라고 또 같은 영역을 보는 의사라고 다 똑같이 도움을 받지 않거든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처음 도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스틱으로 자동차 운전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사실 스틱으로 운전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아예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스레시홀드가 높으니 시작할 때 AI 보조기 같은 거죠.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 제 가설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분들은 처음에 그 업을 시작하신 분, 간호사라면 처음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 뭐 내시경을 보시는 선생님이라면 처음에 막 이제 내시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AI로 인해서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카카오벤처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들과 AI 네이티브하게 일하는 과정을 굉장히 이제 저희 서비스 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료에서도 AI 네이티브하게 일한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그런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이제 팀장님께 또 여쭤보려는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변화가 미미한 것도 있고 크게 다가온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어떠한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후향적 수집을 하시고 어떻게 전달하시려는 좀 생각을 하고 팀에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병률은 높지만 아직 잠재적으로 아직 확진을 받지 않은, 그리고 병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병원에 접근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 빨리 조기에 그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을 빠르게 확인을 해서 의료기관에 빠른 접근 후에, 그리고 빠른 치료와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나서 치료 경과 모니터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그 원장님들과 교수님들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접근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이 데모 사용을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진료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 데모를 빨리 많이 써보면서 녹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과는 이제 다양한 과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이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몇 세션 정도 이렇게 오픈해 주시나요? 일단 기본으로 한 10건 정도 처방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검증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10건 정도 써봐서 그 기간에 맞는 유즈 케이스를 만드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래야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가 체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데모를 열어주신 것 같네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10건은 그 1차 의료기관의 경우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이쪽에서는 데모 기간을 한 달 정도를 보통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데모 기간을 두고 무제한으로 환자에게 자유롭게 많이 써보시게끔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마다 이제 유즈케이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세 번째 또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입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서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확산 전략을 짜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이제 팀장님께 돌아서 질문을 드리면은, 이것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이게 반짝하 1, 2년 해서 사라진 회사가 아니라 아예 의료인공지능이 한국을 이끄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어떤 산업 분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뭐 굳이 큰 영역이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신경을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과 시간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제 의료기기라는 그 허가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넘었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까지 깊게 고민하고 만들었다
그런 회사는 아직 사실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겪어본 생각에 따르면 오히려 역으로 해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그 의료 환경에서 어떤 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심리로 기술로 가야 되는지, 혁신 의료 기술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법정 비급여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트랙을 빨리 타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R과 이런 것들의 연동성을 얼마만큼 간소화할 수 있는지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실제로 환경의 도입까지도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이제 의료 환경에서 쓰였을 때, 의료진들이 썼을 때 충분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사회에 이제 도움이 되는 형태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사실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신의료 기술 트랙을 타는 게 좋냐, 그리고 아니면 혁신 의료 기술 트랙을 타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는 정답을 아직까지는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슬립이라는 저희 회사는 법정 비급여를 아예 타겟을 두고 그거부터 심평원과 논의를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조금 운이 좋게도 법정 비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 바로 진입이 가능한 형태로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Q&A도 같이 이제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신의료기가 유예가 되면서 이제 비급여가 만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넥스트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에이슬립은 저희가 이제 우선 투자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종료될 쯤에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고 어디를 그 기간 동안 이걸 발받침해서 어떤 시장을 더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지, 또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도 그런 것들 다 설계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작을 하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Q&A와 좀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드렸고요. 요 시스템 정착하는 과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의료 AI를. 근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소개를 했었을 때 가장 흔히 나오는 거부감이나 우려 포인트, 이런 거, 어떤 온도, 반응, 이런 것들 좀 어떤가요? 제가 사실 이제 많은 의료 AI를 실제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참 의료 AI를 예를 들어서 루닛의 이제 우리 흉부엑스선 자동 AI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키면 씁니다. 써요? 잘 써요. 진짜 네, 써요? 의외로 오. 많이 씁니다. 오.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야 이거 왜 5장밖에 무료가 안 돼? 유료를 해서 돈을 낼 의향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베리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AI 회사가 이게 돈을 내서라도 쓰고 싶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루닛 제품은 그래도 내과 개원의 선생님들이 좀 쓰려고 하는 의향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대안이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여러 흉부 X선 판독 AI 업체들이 또 나와서 거기가 또 이제 무료로 5장, 10장씩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루닛한테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뷰노나 이렇게 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회사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또 몇 개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또 그 회사들 제품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사스 앞에서도 세션 얘기했지만 사스에서 얼마나 지불 의향을 끌어내느냐, 참 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이것이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있지만은 조금 더 그 효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좀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온 질문들이 생각보다 좀 재밌어서 좀 다음 질문들로 넘어가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사용자 조사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의사님들 시간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친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제가 한번 팀장님이 친해지시기 위해 어떤 걸 하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 학회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학회에서 최대한 얼굴을 많이 비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사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소요가 되는 거지만 단 그 작은 학회 규모든 대규모의 학회든 그 어느 하나 사실 그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리드들을 항상 얼굴을 자주 비추면은 저희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도 결국에는 한번 써보시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병원에 찾아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대외적으로 학회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은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지 못했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 형태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맞춰서 그러게 돌리려면 어쨌든 접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의 시간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온 취업대에서 다음 하시네요. 네, 눈을 피하시네요. 어렵습니다. 의사들 바쁘죠. 바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바쁜 사람 없죠. 여기 계신 분 정말 다 바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우리나라, 저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조금만 길게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에서 AI 혹은 나머지 이노베이션이 어려운 이유가 의사 혹은 의료진이 바쁜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다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를 너무 잘 시켜놔서 여기 비집고 들어가서 좀 더 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바쁜 겁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시간을 좀 가지고라도 지속적으로 그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제가 돌아가서 보면은 이분도 이걸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환자의 정말 예후가 좋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 신뢰라는 게 AI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사람한테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런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을 갖다가 그러면 무조건 기다릴 수 없으면 그 사회 정성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더 열심히 그런 걸 오는지. 아까 학회를 통한 건 너무 좋아요. 학회 때는 진료실하고 달리 좀 마인드셋이 조금 더 열려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료인공지능이 어떻게 자리 잡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인공지능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인지 짧게 원장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팀장님 순서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굳이 제 입장에서 좀 추가를 하자면은 사실 제가 이제 유비케어라는 이제 EMR 업체에 제가 자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EMR부터 좀 AI 기능을 좀 많이 탑재하고 그리고 또 API를 열어서 사실 많은 이런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으로 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 EMR 쪽에 이제 앱 스토어 비슷한 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직접 많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런 EMR을 통해서 이런 의료 AI들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인벤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하는 전 순서라고 보는데요. 마지막 여러 과목 중에 마지막 과목은 이노베이션을 한 코스트를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알고리즘을, 솔루션을 갖다 들여와서 하는 게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 코스트는 버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버든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버든이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 버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큽니다. 그게 마지막에 시작 못하는 것들을 거기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긴 스타트업을 위한 자리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일즈 측면에서 최근에 제약사들이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나 AI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의 기술을 이제 유통하고 판권을 가져가서
많이 확산을 시키고 싶어하는 제약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의 진입 장벽에 있어서도 제약사의 큰 네임 밸류를 빌려서 들어가면은 조금 안 되는 것도 쉽게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개발하시면서 같이 그 제약사 쪽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컨택을 해보셔도 조금 많은 시간 단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할 게 많네요. 인테그레이션도 해야 하고 코스트도 생각해야 하고 유통체도 고려를 해야지만 결국 이 많은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 인공지능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